생활에서 시사까지 우리 동네 모든 소식 로컬 이슈 시작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황인준입니다. 천안아산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오광옥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천안아산 경실련의 집행위원을 맡고 계시고 전 충남경제개발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쪽 분야에는 전문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더없이 기쁘고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선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거기에 공약으로 잘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모두 같은 생각일 텐데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천안아산 경실련의 사무국장님을 맡고 계신 행정학을 전공하신 전호진 박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별다른 멘트를 준비하지 그래요?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내일이 사전 선거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투표율에 관심들도 가지고 있고 한데 아침부터 큰 이슈들도 튀어나오고 인터뷰 기사도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매스컴이.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21대 대선 공약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중에서 충남에 집중해서 좀 스페시픽하게, 좀 자세하게 우리와 관련된 소식은 어떤 것들이,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V 토론 보셨습니까? 3차에 걸친 TV 토론이 있었는데 보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질 못하고 중간중간. 인터넷에서 올라온 짤막한 화면만 봤습니다. 대부분 TV 토론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 중에 굉장히 호평받는 그런 수준 높은 TV 토론도 있었고 이번 TV 토론은 진흙탕 싸움이다.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심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 경제학 관련된 걸로 그런 이슈로 이제 좀 얘기들이 있었고 아주 첨예하게 또 다툼이 있었던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환경 기후 관련된 것도 아리백과 CF백과의 어떤 좀 의견이 틀린 공방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다뤄보려고 하는데 우선 TV 토론 본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까? 정치는 여야가 나눠져 있고 여야는 결국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는 멀리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 TV 토론을 보게 되면 보수와 진보가 더 멀어진 느낌이었고 그나마 정책을 매개로 해서 가까워지려는 시도는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렇죠.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지고 또 정책다운 정책 토의는 실종되고 말싸움 아니면 네거티브에 집중한 것 같아서 굉장히 한 시민으로서 좀 참담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양극단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정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또 과제 역시 이번 대선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이번 선거가 왜 생기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의 위헌적 또 위법적 계엄 선포에 의해서 탄핵으로 이루어진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전선이 명확하게 구분된 선거여서 저희 경실련 입장에서는 정책의 장이 돼야 되는데 정쟁의 장이 되버리고 말아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세 개의 TV 토론을 뭐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이렇게 나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 번의 TV 토론이 다 그 네거티브에 맞습니다. 매몰되는 그런 선거여서 사실은 뭐 저같이 좀 정치에 좀 몰입하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예. TV 토론을 보지 보기 힘들 정도. 보지 힘들 정도고 보고 싶지도 않은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몇 가지 이슈들이 사실 토론이 끝난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팩트 체크를 통해서든 뭐 그런 이슈가 됐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호텔 경제학이란 부분인데 이게 사실 승수효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 승수효과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히 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을 예약을 하고 그 예약금이 사실은 이제 당연히 손님이 와서 숙박을 하게 되면 그 호텔의 매출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만약 캔슬이 된다 손 치더라도 호텔에서는 그 돈이 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돌므로 해서 경제 성장이 된다. 뭐 저도 그 상대를 나온 입장에서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같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에서 승수 효과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에서 아무리 통화량을 푼다 해도 돈이 돌지 않으면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돌지 않은 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져가는가 아니면 정책을 피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많은 정책 중에서 저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을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25만 원이 그 가게, 그 당사자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헬리콥터먼이라고 예.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죠. 약간은 좀 비아냥거리는 식의 해석을 하는데 25만 원을 벌 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13조 원가량 되는 큰 돈이거든요. 이게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돌게 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제는 돌리게 순환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것. 특히 요즘같이 불경기가 깊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은 꼭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승수효과 관련된 것은 뭐 이제 굉장히 전문 용어를 써주시고 그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 코로나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서 3회에 걸쳐서 그 유사한 정책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있게 되면 일단 자영업자들이 한 5, 6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폐업 직전의 자영업자라도 한 5,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매출 증대 효과가 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의 매출은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이 되고 부가세는 지방세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그 1인당 그 나눠주는 그런 돈들이 말씀하신 승수효과에 의해서 그 폐업될 자영업자를 그 생명을 늘려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그 회전에 의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그 이슈였던 이 호텔 경제학 관련된 거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이야기가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호텔 경제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지역 화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지역 화폐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쓴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 화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이건 코끼리다라고 추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와 같다. 그래서 호텔 경제학보다는 지역 화폐를 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준석 후보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이게 양쪽 상대 진영 간에 진지한 토의를 하게 되면 되게 좋은 솔루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말싸움 또는 비아냥 그린 쪽으로 이야기가 토론이 흘러가니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논의해야 될 네. 것은 지역 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확대할 것이 축소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사소한 걸 가지고 논쟁이 돼서 근데 오히려 전파가 지역 낭비되었다. 화폐는 지금 여당 야당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국민의힘이나 그 민주당 모두 이 늘리는 쪽으로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라는 그게 생각이 드는데, 아이러니한 것이 중앙에서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지자체장들은 지역 화폐를 늘리겠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마찬가지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는 사실 거죠. 지역 화폐를 토론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네, 일단 하여튼 요 그렇다는 주제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국민연금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개혁신당에서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뭔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부역해서 지금의 나이 든 기성세대를 부양하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그 국민연금 개혁 입법을 그 두 당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으로 통과시켰다. 근데 사실 대표적인 갈라치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의견이나, 저는 사실 제 의견은 제가 부모님 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딸들도 제가 나이 들면 부모님을 또 부양하거나 모시거나 뭐 간병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국민연금 같은 그런 보편복지 관련된 이슈들은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젊은 세대는 또 나이 들어서 그들이 난 자식들로부터 또 부양을 받고, 그래서 세대 간 합의라든지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그런 보편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이해득실만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보니까 이거는 개혁이 돼야 된다, 우리만 손해본다라는 접근은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걸 갈라치기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갈라치기를 할 때는 전제가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이슈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변수가 계속 발생하는 거고, 지금 있는 국민연금의 체계가 30년 후까지 변동 없이 간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또 제2의 인구 붐이 또 얼마든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런 변수들 전제로 해서 이걸 봐야지 지금 이 상황을 젊은 세대에게만 손해가 된다, 아니면 부담이 된다, 이건 전형적인 편가르기가 아닌가, 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저도. 의견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저는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인구가 한 2021년, 22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정체에 들어갔고, 이게 한 10년 정도 지속되다가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인당 GDP는 굉장히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총생산, 국민 총생산도 지금 예상으로는 굉장히 저성장 국가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집중을 하려고 하는 미래 산업 관련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한국이 결코 그 최고 앞선 나라에 많이 뒤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 빅테크를 이용해서 경제 성장을 꾸려간다면 사실은 또 그 20, 30대 그 아래 세대가 혜택을 보는 일도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저성장에 딱 묶어두고 계산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네, 않았나 저는 공감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환경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벌써 우리가 이 이슈로 인해서 한 15분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예상 시간을 좀 초과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명만을 하게 됐냐면, 일단 확률이 가장 높은, 예를 들어서 뭐 개혁신당의 공약, 물론 이제 공약이 부실한 면도 있지만 이 두 명의
후보의 공약을 평가함으로 해서 지금 그 이 두 당이 지향하는 바가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또 그 여기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쪽 방향이 나한테 맞구나 하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지금부터 본격적인 그 두 분의 공약을 평가해 볼 텐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집은 26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대표의 공약집은 275페이지라고 합니다. 그 모든 공약을 평가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슈를 던져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총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예정이 안 돼 있어서 좀 짧긴 하지만 의견은 되도록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굉장히 그 큰 이슈였죠. 12월 3일 날 계엄 이래 6개월 동안 우리가 모든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뉴스는 검찰, 그리고 사법, 헌법재판소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공약 중에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면 내란 극복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요. 민주당은, 이재명은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 본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걸 아는 거죠. 거기서 또 사법 관련된 개혁은 공수처를 폐지하자라는 게 핵심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의견들 한마디씩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가 있게 한 것은 12월 3일 계엄 선포 때문이었고,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내란 극복이 최우선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공수처 폐지와 같은 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생기게 된 배경은 네. 검찰의 기소 독점에 의해서 검찰이 이 사건들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상태에서 이를 저지하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를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공수처가 생겼는데 사실은 보수당 입장에서 보면 별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구속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 불만이 표출된 것이 이제 공수처 폐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소 독점지를 무너뜨리고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가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염원이었기 때문에 뭐 폐지하는 맞습니다.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들 주셨고요. 그럼 또 넘어가서 세종시죠. 행정수도 관련된 그 이슈가 있습니다. 뭐 모두 두 당 다 행정수도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지원 내지는 확대 내지는 뭐 이전 관련된 거에 대한 공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드디어 행정수도를 완성할 때가 됐다. 그래서 국회 관련된 공약도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메가시티 관련된 것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GTX 광역망 같은 그런 교통망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두 건은 우리 충남 공약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행정수도 완성이나 뭐 지방의 GTX 광역망 완성 또는 메가시티의 핵심은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차기 정부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굳건히 하는 게 이런 문제는 대한 해결에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론보다는 총론 입장에서 지방 분권화, 지방화 시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의 상징처럼 되어져 있는 것인데,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나 이런 기관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서 지금 이전이 못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또 의회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사실은 헛공약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당장 옮기겠다라고 하는 정당에서도 보면 지금 허허벌판에 부지만 마련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설계하고 건축하는데도 5, 6년이 훨씬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구호는 그런 대로 행정수도를 완성한다 이렇게 구호는 외쳤지만은 실행은 그 의문점이다,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막 지나는 관계로 다음은 외교와 안보 관련된 건데요. 확실히 결이 틀립니다. 그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실용 외교를 주장하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킴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흔히 얘기하는 지역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죠. 그걸 낮추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김문수 후보는 이전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표방했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간첩법 관련된 것은 좀 더 강화하는 쪽에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 안보, 북핵 대응도 좀 강경하게. 그래서 한반도에 뭐 미국의 해구산이 됐던 나토의 핵 공유가 됐던 그런 쪽으로 뭔가 이제 그 북핵에 대응하는 방법도 굉장히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외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아는 건 없는데, 단 하나, 과거보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많이 성장했다. 경제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4대 강국의 눈치 보는 외교가 아닌 좀 더 독자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외교 쪽에 비중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저희 과거에 한미 간에 있었던 FTA를 무력화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높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수년간 걸쳐서 쌓아온 FTA,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를 계속 했었는데 그것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해결해내는 그런 유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충청권에는 평택하고 당진항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대중국 무역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보니까 1년에 400만이 이용하던 항구가 이제 4만밖에 이용을 못하는 그런 항구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물동량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중국과의 무역도 좀 관계를 해소해내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실용 외교 말씀과 다 일맥상통하는 네. 의견이고, 저도 한마디 드린다면 사실 경제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는 뭐 전공이시니까 네. 잘 아실 텐데, 북한과의 평화적인 어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얼마나 큰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가는 이전의 과거를 보더라도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그런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다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전체적인 공약의 오버롤한 그런 그 평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사실 노동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또 얘기를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하고도 남을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